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단단히 마음의 각오와 준비는 하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시니 좀 몸둘 바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할 바도 잘 모르겠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살짝 설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장되고 더 떨리기도 합니다. 예, 이만 각설하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 이혜린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장마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메르스를 무릅쓰고 오늘 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와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 IIP와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자산 부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보시면 우선 국제투자대조표 IIP와 대외채권 채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자산 부채 동향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대조표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 IIP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BOP, 국제수지라고 하면은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방송이건 신문기사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표를 검색해보면 국제투자대조표 같은 경우는 연간 검색어가 3,000건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국제수지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3만 건 정도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BOP, 국제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국제투자대조표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 너무 낯설게 여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플로우 개념과 스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변수의 존재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변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스탁 통계이고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플로우 통계입니다. 우리가 2015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 그리고 2015년 4월 중 국제수지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투자대조표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란 일정 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 대외투자라고도 합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외국인 투자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통계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이라고 하고 약어로 흔히 IIP라고 부릅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줄여서 IIP라고 흔히 부릅니다. 포지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국제투자대조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잔액 통계입니다. 국제수지표 BOP가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간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라고 한다면 IIP 국제투자대조표는 이러한 경제적 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한 나라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수지표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면 국제투자대조표 IIP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OP와 IIP의 관계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 통계에서 많은 통계 이용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데이터 또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국제투자 Net IIP입니다. 순국제투자 Net II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산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외투자, 즉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 투자, 대외금융부채를 차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순국제투자가 0보다 크다면, 즉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보다 크다면 그 해당 국가는 순대외자산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순국제투자가 0보다 작다면 대외부채가 대외자산보다 크게 돼서 해당 국가는 순대외부채국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는 외국인 투자를 줄곧 하회하다가 지난 2014년 9월 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 IIP는 2014년 9월 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2015년 3월 말 현재까지도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순대외자산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투자 대조표는 IMF의 주도하에 작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국제 자본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IMF가 회원국들의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의 포지션, 즉 잔액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IMF가 이를 개발하여 회원국들에게 작성 공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 공표되기 시작한 국제투자 대조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선 국제투자 대조표는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부담 및 이에 대한 대응 능력, 외화 유동성 리스크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외 포지션이 전체적 또는 금융상품의 형태별이나 주체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제투자 대조표의 작성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2003년 3월에 2001년 말 기준 국제투자 대조표를 처음으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에는 2002년 말 기준 국제투자 대조표를 공표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국제투자 대조표를 지역별 통화별로 세분화해서 작성하는 지역별 통화별 IIP 통계를 신규로 편제하여 공표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는 2007년 3월 말 기준 국제투자 대조표부터 종전의 연간 편제에서 분기 편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는 2007년 말 기준 지역별 통화별 IIP 통계부터 잠정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새로운 IMF 국제 기준 이행을 완료하고 과거 시계열을 소급해서 공표하였는데요. 여기에서 IMF 국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IIP 통계나 외채 통계를 편제할 때 그 지침이 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의미하는데 IIP 통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BPM이라고 표기된 건데요.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대조표 편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IIP 통계를 각국에서는 편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채 통계 같은 경우에는 EDS라고 해서 외채 가이드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외채 가이드와 그리고 또 IIP 그 편제 매뉴얼에 따라서 외채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2010년에 이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대조표 편제 매뉴얼을 새로 개정해서 공표했고 그리고 지난 2013년
외채 가이드를 또 새로 개정해서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는 회원국들에게 이 새로운 국제 기준의 이행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년 5월에 이런 새로운 IMF 국제 기준의 이행을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년에 원샷에 IMF 국제 기준 이행을 완료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저희가 흔히 BPM6 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새로운 IMF 국제 기준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완료된 시점이 작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우리나라 국제투자대조표 이해는 이렇게 새롭게 바뀐 국제 기준에 맞춰서 다시 저희 그 편제 매뉴얼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자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투자대조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 IIP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 투자 등 상품 형태별로 대외 투자, 이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자산이 되는데요. 대외 자산과 외국인 투자, 대외 부채의 항목들을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대외 자산과 외국인 투자의 차이가 앞서 말씀드린 순 국제 투자, 즉 넷 IIP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 상품 형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투자를 먼저 보시죠. 직접 투자란 우리가 흔히 FDI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FDI라고 칭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혹은 금융기관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해외 직접 투자, 영어로는 Outward FDI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직접 투자, 영어로는 Inward FDI라고 표현합니다. Inward, Outward 이런 용어는 자금 흐름의 방향과 연관이 되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Outward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inward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의 정식적인 정의를 보시면은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그리고 인력 등 생산 요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외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한 나라의 기업이 외국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창립하거나 아니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거나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설립하는 행위, 그리고 이미 있는 외국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해외 직접 투자의 예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총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의 예로는 예전에 미국의 시티은행이 한미은행을 국내의 한미은행을 인수한 경우, 그리고 중국은행이 서울에 중국은행 서울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또 영국 테스코가 한국의 홈플러스를 인수한 경우, 이런 것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권 투자를 보시면은 경영 참여 없이 시세 차익이나 이자 혹은 배당 소득 등을 목적으로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대외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즉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의 통한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이것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겠고, 외국의 어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도 증권 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 해외 증권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웬만한 직장인 치고 해외 펀드 하나에 가입하지 않아 본 사람이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도 당시 2007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차이나 펀드에 가입을 했었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즉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또 해외 펀드에 가입을 했다가 완전히 제가 가입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이제 개인들이 해외 펀드에 가입을 하고 또 자산 운용사나 증권사들이 그 자금을 해외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운용했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증권 투자 중에서도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직접 투자의 경우도 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증권 투자와 직접 투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양자의 구분은 소위 10% 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0% 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상 그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투자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 투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생금융 상품을 보시면은 파생금융 상품이란 거주자의 대외 파생금융 거래 관련 평가 잔액으로, 만약에 평가 이익이 나면 파생금융상품 자산으로, 평가 손실이 나면 파생금융상품 부채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상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 거래로서 대출, 차입, 그리고 무역 관련 외상거래인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 자산, 부채, 기타 지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외 투자에는 준비자산이 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준비자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외환 보유액을 의미합니다. 예, 이상과 같은 상품 형태별 구성 항목 내에서 다시 투자 주체를 구분하게 됩니다. 투자 주체는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은행 부문인 예금 취급기관,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중에서 기타 부분은 다시 기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투자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분류를 보시면 원만기 또는 계약 만기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로, 그리고 1년 초과인 경우에는 장기로 구분을 합니다. 투자 주체는 경제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정부, 중앙은행, 은행 부문인 예금 취급기관, 기타 부문 등 이렇게 4개의 부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 정부는 좀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공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반 정부 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보장기구, 쉽게 얘기해서 연기금 같은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의미하고요. 예금 취급기관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인 외은지점, 즉 이렇게 은행들, 그리고 종금사, 저축기관 등이 포함이 됩니다. 기타 부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금융기관과 비은행 금융기업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타 금융기관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업 등에는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어떤 항목에 계상이 되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국제투자대조표 내에 외국인이 국내의 채권을 산 거니까 외국인 투자에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채 사이드에 계상이 되겠고, 그리고 상품 형태별에서는 증권 투자에 해당이 되고, 증권 투자 내에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채권, 저희가 부채성 증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단 부채성 증권, 그리고 3년 만기니까 만기가 이제 장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채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은행 부분의 단기 차입, 단기 외화 차입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찾으셔야 된다면 어떤 항목을 보면 될까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니까 일단 IIP 내에서 외국인 투자 항목을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투자 항목 중에서 기타 투자, 그리고 기타 투자 내의 차입 중에 만기는 아까 제가 단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단기 차입, 그 안에서 주체 분류별로 보면은 예금 취급 기간 항목을 보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국제수지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국제투자대조표는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스탁, 즉 잔액 통계이기 때문에 잔액의 증감 내역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잔액 증감 내역은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BOP, 국제수지, 즉 플로우 통계입니다. 실제 경제적 거래에 의해 발생한 결과가 바로 이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비거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요인이 아닌 요인인 것이니까 경제적 거래에 의하지 않은 요인, 즉 실제 경제적 거래는 없지만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환율 또는 가격 변동 등에 의해서 발생한 평가 변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경우 외국인 보유 주식의 잔액이 커지게 되겠죠. 이건 이제 평가 이익이 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비거래 요인 중에 가격 변동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국제투자대조표의 기말 잔액은 기초잔액 1번 기초잔액 플러스 기간중 증감 내역 2번 합으로 산출이 되게 되는데 기간중 증감 내역은 거래 요인, BOP인 거래 요인과 그다음에 환율 변동, 가격 변동 등인 비거래 요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투자 대조표 잔액은 기초잔액 플러스 BOP 플러스 비거래 요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그 기간 중에 BOP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간 중에 환율 변동률, 주가 변동률을 알고 계신다면 해당 그 기간 말에 국제투자 대조표 잔액은 대략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제투자 대조표와 국제수지표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제투자 대조표는 국제수지표 중에 금융계정 항목과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일치합니다. 제가 앞서서 IMF 국제기준 설명드리면서 IIP를 편제하는 국제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매뉴얼 제목이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대조표 편제 매뉴얼입니다. 즉 국제수지와 국제투자 대조표를 편제하는 매뉴얼도 같고요. 실제 저희가 통계를 편제할 때도 그 국제수지 금융계정 편제 담당자하고 저희 IIP 편제 담당자들은 늘 긴밀히 협의하고 또 의논하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BOP와 IIP의 관계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IIP의 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의 BOP 금융 계정과 그리고 비거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을 더하여 산출됩니다. 자, 이제 국제투자 대조표 통계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국제투자 대조표는 잔액 통계이다 보니까 우선 잔액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제투자 대조표 통계는 원칙적으로 항목별 잔액을 파악하여 작성하되 정기적인 잔액 통계 입수가 어려울 경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연중에는 전년도 말 잔액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 국제수지 통계, 플롯 등을 통해 입수되는 거래 자료, 즉 플로우 자료를 누적하여 작성을 하고요. 물론 평가 변동도 이제 계산을 해서 더해주고, 그리고 연말은 서베이 등을 통해 잔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국제투자 대조표는 총액주의에 따릅니다. 즉 자산, 대외 투자와 부채, 외국인 투자를 상계하지 않고 네팅하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여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투자 대조표의 모든 항목은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 마켓 밸류로 평가돼 시장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이라든지 장부가액 등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투자 대조표는 기본적으로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됩니다. 저희 그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는 다음과 같은 환율을 적용해서 미달러화 환율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원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의 경우에는 작성 기준일 현재 외국한 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대미달러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저희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내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 항목이고요. 기타 통화의 경우에는 작성 기준일 현재 뉴욕 시장의 대미달러화 종가 환율을 적용해서 이 기타 통화 표시 자산과 부채를 미달러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투자 대조표는 잠정 통계와 확정 통계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통계의 활용도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해서 잠정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국제투자 대조표 잠정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초자료의 확정치가 입수되면은 이를 반영해서 확정 통계를 공표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일에 2015년 3월 말 기준 국제투자 대조표 잠정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2015년 3월 말 국제투자 대조표의 확정 통계는 내년 12월 초쯤에 공표되게 되겠습니다. 국제투자 대조표 작성 시에는 거주성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자산과 부채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 우리나라 기업, 외국 기업 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제 주체가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이나 경제 거래를 수행한다면 수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에 경제 주체 그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우리가 통상 외은 지점이라고 하는 중국 공상은행의 서울 지점 또는 중국 건설은행의 서울 지점은 외국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로서 이들 은행이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대외 투자 내에서 기타 투자 내 대출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미국 판매 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이들 법인이 서울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이 역시 외국인 투자로서 외국인 투자 내에 기타 투자 내에 차입으로 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인은 비거주자로 간주되고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적이 외국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제 나오네요. 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상과 같은 국제투자대조표 외에 추가적으로 연 1회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 공표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디폴트 시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는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이 커졌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대러시아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 즉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러시아가 발행한 채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잔액 데이터를 알아야 합니다. 또 특정 통화의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급등락할 경우 그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해당 통화 표시 금융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루블화가 급락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루블화 표시 대외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잔액 데이터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통화로 구분한 국제투자대조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아까 우리나라 국제투자대조표의 연역에서 보신 내용인데요. 2006년 11월부터 지역별, 통화별 IIP 통계를 작성,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10개월부터 2014년 말 기준 지역별, 통화별 IIP가 존재합니다.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는 미국, 일본, 중국, EU, 동남아, 중남미, 중동, 기타 이렇게 8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통화별 IIP는 미 달러화, 엔화, 한국 원화, 유로화, 홍콩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 기타 통화 이렇게 8개 통화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구분은 비거주자의 소재국을 그리고 통화별 구분은 계약 표시 통화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 지역별, 통화별 IIP 대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잔액은 국제투자 대조표의 대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잔액과 원칙적으로는 일치해야 하지만 외환 보유액의 경우는 그 운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서 이 지역별, 통화별 IIP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IIP 통계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통계 시스템을 한 번쯤은 다 접속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들 한 번 정도는 접속해 보셨죠? 네, 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계 시스템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한번 접속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통계 데이터는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고 또 검색하는 방법도 유저 프렌들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저희가 쉽게 자료를 조회하고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논문을 쓸 때 경제통계 시스템을 제대로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실제 업무할 때 경제통계 시스템에 굉장히 자주 접속을 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또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검색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주소는 ecos.bok.or.kr이 되고 아니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링크가 걸려져 있거든요.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링크 걸려져 있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경제통계 시스템이 화면으로 이동하시게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시스템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맨 왼쪽에 있는 주제별을 보시면은 1번부터 17번까지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국제투자대조표 통계는 8번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8번 국제수지 / 외채 / 환율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8-5- 항목, 국제투자대조표 IIP 내에는 다시 3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8-5-1번은 국제투자대조표, 그리고 8-5-2번은 지역별로 세분화한 국제투자대조표인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가 뜨고요. 8-5-3번은 통화별로 IIP를 세분화한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가 뜹니다. 이 중에서 8-5-1번 국제투자대조표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항목 선택이 뜹니다. 항목 선택은 대외투자와 외국인 투자, 그리고 대외투자에서 외국인 투자를 차감한 순국제투자, 넷 IIP가 뜨는데요. 이제 여기 제가 그 왼쪽에 플러스 표시를 펼쳐놓지 않아서 그런데 이 대외투자와 외국인 투자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 형태별,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가 쫙 뜹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회를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검색 주기하고 검색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주기와 연간이나 뭐 분기 단위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검색 기간, 이제 시계열 자료를 언제부터 조회할 것인지 검색 기간을 선택하셔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자료가 조회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맨 왼쪽에 있는 주제별 쪽에서 8의 국제수지 외채 환율 항목을 클릭하시면 국제투자 대조표 밑에 8-5-2번 지역별 국제투자 대조표가 있고 그다음에 8-5-3번 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 IIP를 먼저 클릭을 해보면 우측에 마찬가지로 항목 선택, 즉 상품 형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대외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쭉 뜹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상품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지역별이니까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지역이 뜨고요. 8개 지역 중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콤보 박스에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색 주기와 검색 기간은 아까와 동일하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별 IIP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별 IIP도 8-5-3번 클릭한 후에 동일하게 상품 형태, 대외투자와 외국인 투자 내에서 상품 형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통화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개 표시 통화, 8개 통화 중에서 원하시는 통화 항목을 체킹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색 주기하고 검색 기간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자료가 조회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조회하신 다음에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차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차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제투자 대조표는
2015년 3월 말 자료까지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통화별 IR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말 기준까지 자료가 에코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에코스는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즉 모바일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브라우저, 즉 사파리를 여시고 주소창에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모바일 주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랑 거의 동일한데요. ecos.bok.or.kr/mobile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이걸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시면 쉽게 핸드폰으로도 에코스를 조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 채권 및 채무 외채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채권 및 대외 채무란 그 정의를 보시면 일정 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 자산 그리고 금융 부채 잔액을 의미합니다. 대외 채권 채무는 장래 불확실한 상한 의무 및 청구권을 나타내는 비확정 채권 채무, 저희가 통상 우발 채권, 우발 채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비확정 채권과 채무는 그 포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만기하고 그다음에 금리 수준, 잔액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기나 잔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외 채권과 채무 개념에서는 일단 제외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대외 채권과 채무 통계에 있어서 그 개념상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대외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드, 즉 금융상품 형태를 의미하는 채권과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대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 본드가 아닌 클레임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 채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채, 외채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외 채무는 외채랑 같다는 것, 그 정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국제투자 대조표 통계에서 많은 통계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주목하는 지표나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대외 채권 및 채무 통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편제 담당자인 저희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중시하는 그런 데이터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대외 채권인데요. 순대외 채권은 대외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입니다. 즉 대외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나라는 대외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나라는 순대외 채권국이 되고 대외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은 나라는 순대외 채무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대외 채권이 채무를 상회하는 순대외 채권국의 상태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투자 대조표와 대외 채권 및 채무 통계와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전체 대외 금융 잔액, 즉 국제투자 대조표를 구성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가운데 우발 채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즉 비확정 채무 채권인 그런 우발 채무와 비확정 채권 채무를 제외한 부분들이 바로 대외 채권과 채무의 개념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런 우발 채권 및 채무에는 직접 투자 중에서 지분 투자, 지분 투자는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리고 증권 투자 중에서 지분 증권, 이 역시 주식에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과 같은 지분성 금융 상품, 그리고 파생 금융 상품도 확정되지 않은
우발 채권과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성 금융상품하고 파생 금융상품 잔액을 제외한 IIP 중에 이 부분들을 제외한 여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잔액이 바로 대외 채권과 채무가 되겠습니다. 지분성, 이 표를 보시면은 지분성 투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직접 투자 중에 주식, 증권 투자 중에 주식 이외에 기타 투자 중에 기타 지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작년 5월에 IMF의 새로운 국제 기준 이행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MF 국제 기준, 새로운 국제 기준에 새로이 포함된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기타 투자 중에 기타 자산 과 부채로 계상이 됐던 항목인데 이제는 기타 투자 내에서 기타 지분이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되게 된 건데 기타 지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국제기구 IMF나 IBRD 등과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 출연하거나 출자하거나 출장 금액 또는 출자 증권 같은 항목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국제 투자 대조표와 대외 채권 채무 그 표를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국제 투자 대조표 IIP와 IIP 같은 경우는 상품 형태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즉 상품 형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투자, 증권 투자 내에는 이제 주식과 채권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파생 금융상품, 기타 투자 내에는 대출과 차입,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기타 지분, 기타 자산 부채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IIP는 상품 형태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대외 채권과 채무는 주로 주체와 만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체라는 것은 아까 투자 주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일반 정부, 중앙은행, 예금 취급기관, 은행 부분이 예금 취급기관, 그리고 기타 부문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만기는 계약 만기 기준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1년 이내는 단기로, 그 다음에 1년 초과는 장기 이렇게 대외 채권과 채무는 주체와 만기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대외 채권과 채무의 에코스를 통한 검색 방법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 채권과 채무의 에코스를 통한 검색 방법은 앞서 국제투자 대조표를 조회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처음에 에코스에 접속하셔서 8번 항목 국제수지 / 외채 / 환율 항목을 클릭하시면 8-5번 국제투자 대조표는 아까 본 항목이고 그 하위 항목에 그 밑에 8-6번 대외 채무 / 채권 항목이 있는데요. 그 대외 채무와 채권에는 다시 또 하위 항목으로 8-6-1번의 대외 채무, 8-6-2번의 대외 채권, 8-6-3번 순 대외 채권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만약에 대외 채무를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측에 대외 채무 쪽에 대외 채권과 채무는 만기와 그리고 주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단기, 장기, 일반 정부, 중앙은행, 예금 취급기관, 기타 부문의 형태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하고 장기는 옆에 있는 플러스를 펼쳐보시면은 금융 상품 형태가 쭉 뜹니다. 즉, 그 대외 채권과 채무에 포함되는 항목들, 파생하고 직접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또 우측에 있는 검색 주기와 검색 기간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데이터가
조회되게 되겠습니다. 아까 국제투자 대조표는 2015년 3월 말 자료까지 에코스에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대외 채권 및 채무 통계도 역시 2015년 3월 말 자료까지 에코스에 수록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국제투자 대조표 잠정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데 국제투자 대조표 잠정 통계를 공표할 때 대외 채권과 채무 통계도 같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제투자 대조표와 대외 채권, 채무 통계를 기초로 해서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 자산 부채의 동향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근 대외 자산 및 부채 동향을 보시면 2015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는 1조 1,04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즉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는 1조 236억 달러. 이 숫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외 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투자에서 외국인 투자를 차감한 항목인 순국제 투자, 맨 마지막에 있는 순국제 투자는 805억 달러로 플러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순대외 자산국의 상태에 있습니다. 대외 투자 항목을 보시면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 기타 투자 외에 이제 준비 자산이 있는데요. 준비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보유액에 해당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2015년 3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3,628억 달러에 해당하고 외환 보유액을 제외한 대외 투자 항목 중에서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쪽을 보시면 외환 보유액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상품 형태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 중에서는 증권 투자가 6,111억 달러로 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그리고 순국제 투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IP 통계는 94년부터 시계열이 존재하는데요. 94년 통계 공표 이후로 대외 투자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위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외국인 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2014년 9월 말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말 대외 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상회하면서 우리나라의 순국제 투자가 우측의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간 기준으로는 2014년 말 처음으로 플러스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9월 말 처음으로 순국제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연간으로는 2014년 말에 처음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3월 말 현재까지 계속 순국제 투자가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순대외 자산국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외 채권 및 채무 동향을 보시면요. 2015년 3월 말 현재 대외 채권은 6,818억 달러이고
외환보액을 의미하는 준비자산, 아까 대외 자산 부분에서 대외 투자 부분에서도 보셨다시피 외환보액은 3,628억 달러고 대외 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자산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채를 의미하는 대외 채무는 현재 4,189억 달러이고요. 그리고 만기가 1년 이내인,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는 1,128억 달러입니다. 대외 채권에서 대외 채무를 차감한 항목인 순 대외 채권은 현재 2,629억 달러이고, 제가 앞서 순 대외 채권을 설명드리면서 대외 채권 및 채무 통계에서도 많은 통계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는 그런 데이터와 지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순 대외 채권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대외 채권 및 채무 통계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나 아니면 학자들이나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지표가 바로 외채 관련 지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단기외채 / 준비자산과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기외채 비중이 바로 그것들인데 저희 국제투자 대조표 보도자료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공표하면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 보도자료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지표들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자산, 즉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지표가 나타내는 바가 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냅니다. 현재 2015년 3월 말 현재 준비자산분의 단기외채 비율은 31.1%로 과거 숫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 외에 또 주목받는 지표가 단기외채 비중, 즉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 외채 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단기외채 비중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준비자산분의 단기외채 비율도 역시 낮을수록 좋겠죠. 단기외채 비중은 현재 26.9%로 역시 2003년 말에 비해서는 소폭 높긴 하지만은 안정적이고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 우리나라 대외 자산, 부채 동향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동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 순 국제 투자가 173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에 2015년 3월 말 현재까지도 그 플러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순대외 자산국으로 전환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선 경상수지 흑자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국제수지표는 지난 4월 중 자료까지 지금 공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3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원리에 따르는 국제수지 회계상 경상수지 유입금액은 대부분 금융계정의 유출 금액으로 대응 계상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누적국은 대부분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국은 순 대외 자산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 누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순 대외 자산 국가로 전환된 데에는 우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외국인 투자 중에서 증권 투자 항목이 굉장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렇듯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또 그간 한국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원화 절상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의 평가액이 또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IIP에서 설명드릴 때 잔액 증감 내역 중에서 비거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IIP 통계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원화가 절상되게 되면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잔액은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한 실제 거래 금액도 늘어났지만 또 비거래 요인에 의한 평가 잔액도 역시 플러스 방향으로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가 좀 더 커져서 경상수지 흑자가 수년간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우리나라가 순대외 자산국으로 전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지난 2010년 이후에 해외 직접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는 점,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관련해서는 2015년 3월 말 현재 94년 통계 편제 이래에 거주자의 대외 증권 투자 잔액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원화가 미 달러화 대비 절하돼서 외국인 투자의 환율 변동분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져서 그 잔액이 감소해서 그 잔액이 이제 감소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 등도 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중에 우리나라 원화의 미 달러화 대비 절하율은 4%에 육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외 자산 측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산 측면의 특징으로는 대외 증권 투자의 주요 투자 주체 변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종전에는 기타 금융기관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었는데 현재는 공공부문, 앞서 투자 주체 설명드렸던 일반 정부 부문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2015년 3월 말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외 증권 투자 잔액은 2,177억 달러로 94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외 증권 투자는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식 잔액은 1,522억 달러, 채권도 655억 달러로 주식과 채권 모두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시면요. 밑에 대외 증권 투자의 투자 주체별 비중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 이전까지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 중심으로 대외 증권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일반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정부 주도로 대외 증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말 현재 일반 정부의 대외 증권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은 무려 50.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도 36.6%로 작지는 않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여기서 일반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구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들 공공부문의 대외 증권 투자는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부채 측면의 특징을 살펴보시죠. 우선 부채 측면의 특징으로는 대외 부채의 구조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대외 부채의 구조가 외화 조달형에서 외국인 투자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외화 조달형 채무라는 말이 표현이 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외화 조달형 채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수요에 기인한 항목, 부채 항목 중에서 차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금 조달용으로 조달하는 그런 항목들을 의미하는 건데 차입과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그리고 무역신용 등이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형 부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투자 목적에 의한 것으로 지분성 직접 투자, 이것도 주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현금 및 예금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3월 말 현재 외국인 투자형 부채가 6,805억 달러로 총 대외 부채의 약 70%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외화 조달형 채무 및 외국인 투자형 부채의 비중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0년 이전에는 차입 등 외화 조달형 채무가 가장 큰 외화 조달형 채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1년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형 부채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투자형 부채가 확대된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 그리고 기초경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실제 거래로도 늘어나고 그리고 원화 환율 및 국내 주가 등 비거래 요인 모두에 의해서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부채 사이드의 또 다른 특징으로 외채의 만기 구조 장기화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기 외채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단기 외채 비중은 우리나라 외채 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단기 외채 비중이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채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9월 말 이후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최근에 단기 외채는 총 외채가 증가할 때에도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단기 외채가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막대인데요. 좀 감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2014년 9월 말 이후, 즉 총 외채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외채 비중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7년 3월 말, 최근에 2007년 3월 말에 가장 최고점이었었는데 무려 53.6%에 육박했었습니다. 단기 외채 비중이. 그러던 것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5년 3월 말 현재 26.9%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저희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